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 못 드는 밤 로안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던 원치 않던 언젠가는 모두가 리더가 됩니다. 작게는 가정을 이루어 가족을 책임지는 리더가 되기도 하고, 크게는 한 회사를 운영하는 리더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부서에서 팀원으로 있다가 팀장이 되기도 하고, 프로젝트를 맡는 책임자가 되기도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자신의 리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세멘파커스에서 출판된 김옥 작가님의 난세에는 영웅전을 읽어라입니다. 이 책에는 리더가 갖춰야 할 것들을 다양한 인물들의 모습과 함께 소개하면서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우리가 흔히 읽어왔고 접해왔던 자기 개발적 내용이 아닌 한 시대를 이끌었던 인물들의 흥미진진한 역사가 서술되어 있어서 여러분에게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 지금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나는 어떤 리더일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권력은 누구나 잡을 수 있지만 권위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 리더의 입장에서 가장 절실한 충족 조건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권위일 것이다. 리더가 갖출 수 있는 권위는 두 가지 종류다. 첫째는 사람들로부터 얻어지는 존경이고, 둘째는 억압을 통해 스스로 쟁취하는 공포이다. 전자는 리더에게 영광을 주고, 후자는 리더에게 만족을 준다. 반면에 존경으로부터 얻어지는 권위는 쉽게 사라질 수 있지만 공포로부터 착취되는 권위는 지속적이다.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리더일수록 구성원들이 보여주는 감상적 존경에 현혹되기 쉽다. 그가 보여주는 권위는 위험보다 자해에 가깝고, 그 실천 방법 또한 반복되는 자기 희생을 통해 드러난다. 이런 종류의 리더십은 자신에게 호의적인 우호 집단과 비판적인 견제 세력을 명백히 구분하는 이분법적 잣대에 쉽게 손을 뻗치고 훗날 분열이라는 위기를 잉태하게 된다. 그는 자신의 눈물이 사람들의 감성을 어떻게 자극하는지 본능적으로 체감하고 있다. 그 때문에 구성원들이 자신을 바라보며 더 이상 감정적인 동요를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낀다. 따라서 리더십의 기반을 감상적 존경에 둔 리더들은 끊임없이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내비쳐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되고, 좀 더 획기적인 발상으로 구성원들을 연속적으로 탐복시켜야만 자신의 권위가 유지된다는 착각에 사로잡힌다. 이것이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하기도 해서 가끔 거울을 보다가 진정한 영웅이 아닌 영웅 분장을 한 어릿광대로 보이는 자신의 모습에 연민을 느끼게 되고, 그 연민이 분노를 낳게 되어 마침내 광포한 리더로 돌변해버리기도 한다. 이와 달리 집단주의를 신봉하는 억압적 리더는 냉철하거나 냉혹하다. 그들에겐 과정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다. 권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과정이야 어찌됐든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야만 안심이 된다. 집단주의가 팽배한 조직일수록 내부에는 보이지 않는 공포 분위기가 깔려 있어서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는데, 이처럼
공포를 통해 착취되는 권위는 상당 기간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 이런 종류의 리더십을 구사하는 지도자는 구성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을 하지 못한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이 아닌 형식적인 복종이기 때문이다. 전자의 리더가 원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권위이며 후자의 리더가 원하는 것은 지배 수단으로서 손에 쥘 수 있는 권위이다. 모든 리더는 권위든 권위주의든 지도력에 직결된 당면 과제로서 이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운명은 물론이고 한 집단의 명운과 성패가 판가름난다. 그 중에서도 창업 1세대, 다시 말해 세습되지 않은 권력을 획득한 자들에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로 대두된다. 바로 권위 획득과 그 행사이다. 여기 두 도시의 창건자들이 있다. 한 사람은 아테네를 창건한 테세우스이며 다른 한 명은 로마를 창건한 로물루스. 이들 전에도 두 도시는 이미 존재해왔으나 아테네를 민주적 도시국가로 변화시켜 시민들에게 돌려준 테세우스와 라틴 민족을 지배해온 전제군주들을 모두 물리치고 스스로 왕위에 올라 로마라는 이름을 도시에 붙인 로물루스는 사실상 창업주에 비견될 만한 공적들을 남겼다. 테세우스와 로물루스는 여러 면에서 서로 유사한 점이 많다. 우선 둘 다 부모가 알려지지 않은 사생아 신분이었다. 테세우스의 경우 훗날 아버지가 아테네의 왕인 아이게우스로 밝혀졌으나 성장기는 사실상 고아나 다름없었다. 로물루스는 이보다 한술 더 떠서 늑대젖을 먹고 자랐다는 설화까지 있으니 둘 다 비주류로서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또한 사람들의 인심을 발판으로 권력을 획득했다는 점도 비슷했고 적극적인 팽창 정책으로 아테네를 그리스의 수도로, 로마를 이탈리아의 수도로 재건했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비참한 말로를 걸었다는 점까지 유사하다. 이 둘을 비교하는 것은 지도자가 권위를 리더십의 결과로 받아들였을 때와 통치 및 경영수단으로 권위주의를 선택했을 때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며 도시의 창건자로서 다음 세대까지 권력을 상속시키지 못한 이유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테세우스의 아버지 아에게우스는 아테네의 원주민으로서 왕족의 일원이었다. 우연히 여행길에 트로에젠이라는 나라에 도착한 아에게우스는 그곳에서 현자로 불리는 피테우스와 사귀게 된다. 아에게우스와 며칠 지내는 동안 피테우스는 아테네에서 온 젊은이가 마음에 들어 집까지 데려갔는데 아에게우스는 피테우스의 집에서 그의 딸인 아에트라를 만나 연정을 품게 되고 그만 동침까지 하게 된다. 여행 중에 뜻하지 않은 치정사건을 일으킨 아에게우스는 본국인 아테네로 돌아가기 며칠 전에 아에트라를 찾아가 만일 임신하게 되어 아들을 낳으면 자기에게 보내라면서 그 증표로 신고 있던 신발과 검을 커다란 돌 밑에 숨겨둔다. 그리고 아이가 커서 이 돌을 들어올릴 정도의 나이가 되면 자신이 아버지임을 밝히라고 당부했다. 아에게우스가 아에트라와 함께 아테네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당시 아테네의 정세가 워낙 불안정했고 같은 왕족이자 정치적 라이벌인 파라스에게 40여 명의 형제들이 있어 언제 어느 때 목숨을 잃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단 한 번의 불같은 사랑 때문에 아에트라는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했고
아버지인 피테우스는 집안 망신을 피하기 위해 아이 아버지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행동이었다. 자신의 딸이 겪게 될 수모를 사전에 방지했을 뿐만 아니라 외손자가 앞으로 겪게 될 정치적 풍파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태생에 대한 의문이 지도자에게 뜻하지 않은 이득으로 돌아갈 때가 있는데, 특히 테세우스처럼 내세울 것 없는 입장에서는 영웅적 신화는 물론이고 신의 사생아라는 특이한 배경, 그럼에도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고생고생 성장했다는 비주류적인 고난의 시기들이 겹치면서 대중으로부터 심리적인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되기도 한다. 문명과 사회는 바뀌어도 문명과 사회를 만드는 인간의 본질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인지 3000년 전 인류와 다름없이 오늘날에도 평범한 다수는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소수가 험난한 여정을 거쳐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려는 것을 보며 열광한다.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태생과 초창기의 비주류적인 고난이 환영받는 까닭이다. 그래서 고졸 출신이나 삼류 지방대 출신이 성공했을 때 대중은 그 인품과 성공하기까지의 과정들이 채 검증되기도 전에 열광적인 지지를 보낸다. 첫째는 대중의 권태를 해소시켜줬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10달이 지나 아에트라는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테세우스라고 지었다. 아들이 장성하자 어머니는 돌무더기 밑에서 신발과 검을 꺼내 배를 타고 아버지가 계시는 아테네로 떠날 것을 당부한다. 그 무렵 아에게우스는 명목상 아테네의 왕으로 추대되었으나 그때까지도 자식이 없었다. 아에트라는 아이게우스의 뒤를 이어 테세우스가 아테네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어쩌면 그가 명문가의 처녀로서 이방인인 아에게우스에게 몸을 맡긴 것은 훗날을 미리 예측한 권력욕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앞으로 펼쳐질 운명의 험난한 요동을 감지한 젊은 테세우스는 경쟁자들에 비해 너무 초라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게 된다. 그저 잘생기고 덩치 큰 왕의 사생아로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헤라클레스를 존경했던 테세우스는 젊고 참신한 영웅의 등장에 목말라 있는 대중의 욕망을 정확히 읽어냈다. 그래서 안전한 백길로 가라는 어머니의 충고를 뿌리치고 한사코 험난한 육로를 고집한다. 그리스의 육로는 살인마와 강도들의 소굴이나 마찬가지였다. 세상 경험이 하나도 없는 테세우스가 육로로 아테네까지 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외조 부인 피테우스도 산적과 도둑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인물인지를 설명하며 백길로 갈 것을 권유했다. 그런데도 테세우스는 요지부동이었다. 자신의 신분이 아테네의 왕족임을 알게 된 이상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테네의 왕이 되어야겠다는 필생의 목적을 저버릴 수는 없었다. 그러기 위해선 아테네의 왕족들의 버금가는 대중적인 신망과 관심이 필요했다. 외할아버지의 사전 작업으로 포세이돈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전 그리스에 퍼져 있는 만큼 그에 합당한 능력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사생아라는 천한 신분에서 한순간에 젊은 영웅으로 등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이 같은 생각을 굳힌 테세우스는 육로의 길을 떠났고 얼마 후 페니페테스라는 악명 높은 도적과 맞닥뜨린다. 페니페테스는 몽둥이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때려 죽였는데 테세우스도 그와 똑같은 몽둥이를 사용해서
그를 때려 죽였다. 적과 동일한 수법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전략이었다. 이것은 그를 표적으로 삼고 있는 적들에게 불안감과 자신감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자신에게 불리한 적의 수법으로 맞상대하겠다는 테세우스의 도발은 민중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다. 대중적인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자와 싸운다는 건 상대방 입장에서 그리 달갑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그만큼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다. 테세우스는 이를 적극 활용했고 이것이 적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 대신 테세우스는 여론과의 약속대로 상대방과 동일한 수법을 써야만 했기 때문에 적들에게 묘한 자신감을 불러일으켰다. 익숙하지 못한 기술로 싸우는 건 패배를 자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테세우스는 운이 좋았다. 테세우스의 경우를 보면 지도자에겐 리더십만큼이나 운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상기하게 된다. 타고난 전사였던 테세우스에게 당대의 석학이나 철학자, 정치인과의 변론이 검증 방법으로 제시되었다면 그의 운명은 뒤바뀌었을 것이다. 다행히 주종목은 싸움이었다. 어려서부터 험한 시절을 겪어온 그였기에 당시에는 이미 상당한 실전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었다. 또 아테네의 치안이 견고했더라면 그에게는 자신을 어필할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테네의 치안은 그야말로 무법천지였다. 말하자면 그에게는 최상의 무대였던 셈이다. 그는 페니페테스를 죽인 이후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에게 향한다는 것을 파악하곤 그 같은 방식을 고수했고 모두 성공했다. 페니페테스의 다음 차례는 파이아였다. 파이아는 살인을 즐기는 호색녀로 문란한 생활과 포악한 성질 때문에 산돼지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테세우스는 파이아를 겁탈한 후 찢어 죽였다. 또 스케이론이라는 산적과 맞서 싸울 때는 자신에게 절을 하고 발바닥을 씻게 한 후 바다에 던져 죽였다. 스케이론이라는 인물은 대단히 거만한 자여서 행인들에게 발을 내밀어 씻으라고 명령하는 버릇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선량한 시민들을 괴롭히던 도적들을 차례차례 소탕하며 테세우스가 아테네에 도착하자 아테네의 시민들은 난생 처음 보는 이방 청년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다. 마침내 아버지의 땅에 도착한 테세우스는 자신에게 열광하는 시민들을 바라보며 늙고 힘없는 아이게우스 왕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헤라클레스에 필적하는 그리스의 영웅으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는 편이 더 값지고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스 전역을 흥분시키며 아테네에 발을 디딘 테세우스가 자신의 사생아일 것이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아이게우스는 이 젊은 영웅이 아테네를 찾은 이유가 혼란한 아테네 정세를 틈타 자신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라고 짐작했다. 갑작스런 경쟁자의 출현에 위기를 느낀 왕은 영웅을 맞이하는 시민대회를 개최하여 테세우스를 왕궁에 초청했다. 독살시키려는 작정이었다.